안녕하세요. 저는 안양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HK 연구교수 김보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동서교류문헌으로서의 한문서학서의 가치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 간단한데요. 동서교류문헌 연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한문서학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한문서학서 중에 제가 보기로는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 주제군징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교류문헌으로서의 가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동서 문명의 교류 흔적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들, 유물들을 보면 대체로 제가 신라시대의 유물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경주 계림로에 있던 보검이라던가 미추왕릉에서 출토된 유리목걸이, 특히 이 유리목걸이에는 사람 얼굴이 들어있어서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그리고 경주 98호 남분의 유리병 및 잔, 이런 유물들은 대체로 서역에서 들어온 유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이 이전되어서 우리 그 역사 속에 들어온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문헌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고대의 우리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 중에 하나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1154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드리시 세계 지도인데요. 이 세계 지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신라라고 하는 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한국을 나타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동쪽의 가장 끝에 위치한 신라라는 국명을 가진 나라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 가장 상단에 있는 몇 개의 섬으로 신라가 묘사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계 지도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북쪽과 남쪽을 북반구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을 그리고 있는 이런 지도의 세계관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동방에 있는 가장 끝에 있는 극동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가 지역적으로 왼쪽 상단에 그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헌들을 통해서 신라에 대한 정보를 아라비아에서 그리고 무슬림 지역에서도 알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죠. 이러한 문헌 증거들을 통해서 교류의 양상을 연구하는 것이 교류 문헌 연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HK 사업팀에서는 이 세 가지의 이미지를 결합해가지고 저희 연구단의 로고를 만들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동서교류문헌 연구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참 좋을 것 같아서 이미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소그드 상인의 상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O라고 하는 세계 지도입니다. T자하고 O자가 결합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두루마리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동서교류문헌 연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소그드 상인은 7, 8세기에 서양과 동양을 오가면서 문헌과 문물을 전해주던 동서 문명교류의 상징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잘 모르죠. 이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당시에 소그드어라고 하는 이 말, 페르시아의 한 방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말이 바로 링구아 프랑카, 공용어, 국제 공용어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향으로 기독교 문명이 한문으로 번역되거나 아니면 소그드어로 된 불교 문헌이 또 한문으로 번역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소그드인은 삼국시대의 한반도에도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발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소그드어라고 하는 언어는 동서양을 이어주는 매개 언어의 역할을 수행하던 그런 언어였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상인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실크로드를 통한 문물 교류의 대표적인 민족이자 지금은 극소수의 연구자가 남아있는 소수 언어를 상징한다. 그래서 동서교류문헌을 연구할 때는 이러한 소수 언어를 연구하고 문헌을 연구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보여주는 상징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엔 티오 세계 지도인데요. 6세기 이후 1000년 이상 상징적으로 사용되던 지도입니다. 서양의 종교와 사상이 그리고 상상력이 함축되어 있는 지도이고요. 이드리시 지도가 동쪽 신라를 왼쪽의 위쪽에 배치하게 된 데는 바로 이 지도, 이러한 세계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유럽이 여기 왼쪽 아래에 있고 아프리카가 오른쪽 아래에 있고 아시아가 위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일설에는 이런 그 티오 지도가 중국의 천화도에도 영향을 주었다. 뭐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방식으로 세계를 봤던 시절이 있었다. 네, 동서가 교류하고 있던 세계상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것을 보여주죠. 세계에 대한 아주 오래된, 그러나 지금의 관점에서는 매우 새로운 시각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두루마리인데요. 두루마리로 된 이거는 일종의 지금과는 다른 형식의, 그러니까 두루마리라고 하는 형식의 책이죠. 텍스트가 담겨 있는 매체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로로 긴 그림이나 글을 담은 것으로 말거나 펼칠 수 있게 만든 것이고요. 이동할 때 휴대하기 편리한 형태고 또 보관이 용이하고 보존성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책자본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진 고대 서책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매체에 실려서 축적되고 비교되고 연결되는 텍스트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징들을 모아가지고 로고를 만들어 봤죠.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 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위에 있는 잉크 자국이다. 네,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로다. 이렇게 하면서 멀리하고 싶어지거나 좀 거리감을 느끼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텍스트라고 하는 게 언어로 이루어진 복합체이고 의미하고 연결돼 가지고 전승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텐데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가 굉장히 관건이 갈리게 되는데요. 전통적으로는 돌, 금속, 나무, 도편, 도자기, 파편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도자기로 만든 새길 수 있는 그런 물건들, 파피루스, 양피지, 종이 등에 남아서 공간을 넘어 그리고 시간을 지나서 전해지고 남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것이지만 그 안에는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 바빌로니아에서 만들어진 세계지도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마 수학하고 관련된 파피루스 기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고대에서부터 기록되고 그리고 아주 운이 좋게도 지금까지 전해졌다. 그리고 이 중에 어떤 것은 서양에서 동양으로 그리고 동양에서 서양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 내용이 전파돼서 어떤 변화도 일으킨 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서교류문헌 연구라는 것은 문헌을 통해서 고대와 중세 그리고 저희 이제 사업단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른 근대의 동양과 서양의 교류 양상을 살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서교류문헌은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서양으로, 서양에서 동양으로 오고 간 교류문헌들을 조사하고 연구합니다. 동서양을 이어주는 매개 언어 역할을 수행했던 서양의 그리스어나 라틴어, 동양의 중국어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언어들은 이제 라틴어는 특히 중세 이래 그 서양의 보편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동양의 중국어는 사실 한문 혹은 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아시아 지역의 일종의 보편 언어라고 보편 문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소수 언어들이 있죠. 시리아어, 소그드어, 아르메니아어, 위구르어, 그리고 중세 아랍어, 중세 페르시아어 등의 교류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이루어진 교류 문헌을 주제별, 시대별, 언어별로 분류하고 조사하고 축적하고 이를 통합하고 비교하며 다시 이 주제와 시대와 언어를 뛰어넘어서
이미 잘 알려진 동서교류문헌 연구들로 연결하고 확장하는 것이 동서교류문헌 연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다 담은 게 바로 여기 있는 로고죠. 소구드 상인이 네, 동양과 서양이 이어지는 TO 맵 위에서 네, 여기 보시면은 두루마리 텍스트를 가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축적, 비교, 연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동서교류문헌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한문서학서가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소수 언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우리나라 조선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고 현재에도 그 흔적들을 대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문서학서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교류문헌 연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갑자기 고대 페르시아 언어라던가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기보다는 제가 잘 알고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한문서학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문서학서는 한문으로 쓰여진 서학이 담겨 있는 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천주선교실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주시르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천주시르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천주시르이 예탄글본, 언회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책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문서학서 직역하면 서양 학문을 한문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청대 예수회가 명청대의 예수회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한 분파죠. 중국으로 진출한 이후에 급격한 양적 증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한문서학서에서는 명청대 예수회 문헌이 주된 연구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청대 예수회 문헌뿐만 아니라 뭐 프란체스코파라던가 이후에 들어온 뭐 개신교라던가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 간 여러 종파와 외교 및 상업 등 다양한 계기로 중국에서 활동한 이들이 서양 학문을 한문으로 소개한 도서를 포괄하는 큰 개념으로 한문서학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는 이제 한역서학서라고 하는 명칭으로 많이 불렸는데 번역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한문으로 작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수의 선교사 중에서 본인의 아이디어, 본인의 직접적인 저작물로 한문으로 작성한 그런 문서들도 있기 때문에 문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포괄하는 용어로 한문서학서라는 명칭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은 주제군징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그것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서 봤던 천주선교실록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최초의 한문으로 된 교리 교육서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한문 서학서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미켈레 루지엘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 사람이 쓴 신적인 일들에 대한 참되고 간략한 해설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라틴어 저본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중국 학자와 서양 학자의 대화 형식으로 돼 있고 신유학과 불교, 도교를 좀 비판하고 유학의 고전을 인용해 가면서 가톨릭 교리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1년에 이 책이 라틴어 저본하고 대조가 되고 주해가 달려서 세계 최초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과이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천주시르인데요. 가장 잘 알려진 그 한문서학서죠. 마테오 리치가 썼고 이것도 라틴어 저본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 학자와 서양 학자 논쟁 형식으로 신유학, 불교, 도교를 비판하고 유학 고전에서 가톨릭 교리의 일치점을 찾아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학과 가톨릭의 교리가 얼마나 유사한가라고 하는 점을 통해서 이른바 보유론이라고 하죠. 유학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그 신학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양의 자연학적 이해를 역시 동원을 해서 선교를 도모한 그런 책입니다.
이 천주시리는 만주어, 한국어, 프랑스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 실학자들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학자들에게 널리 전파되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쳤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동아시아에서 서양 문명의 번역에서 주로 주목된 것은 일본을 통한 번역이었습니다. 근대 서양 개념어의 번역과 수용에 관련해서는 일본 근대의 일본 메이지 시기에 어떤 용어를 어떻게 번역했는가가 주된 연구의 대상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온 한문 서학서를 통해서 그보다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던 서양 문명에 대한 번역의 작업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청대에 이루어진 서양 언어에서 한문으로 직접 번역된 400여 년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서양 언어에서 번역된 한문 문헌에 대한 연구 역시 서양 언어로 번역된 한문 문헌에 대한 연구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네,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학파 연구, 천주교의 전파와 박해의 역사가 얽힌 조선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한문 서학서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책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교리가 아니라 오늘은 제가 이야기가 흥미로운 서학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주제군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명말 청초에 중국에서 활동한 아담 샬의 주제군징에는 천문학, 인체론, 동물의 행동 양식 등 아주 다양한 자연학적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천문학과 인체론은 조선시대 학자들이 인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우이익이나 오주 이규경의 글에서 발견이 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성우이익이 인용한 인체론을 다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 이 책이 조선시대에도 굉장히 널리 읽혔다.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었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관심은 인체론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인체론에 대해서는 중국의 의학가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인체의 해부 생리학적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조선시대에도 인간 이해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뇌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러한 관심 때문에 이 내용들이 많이 인용도 되고 읽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의 연구들도 인체론에 주로 주목을 했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제군징에는 정말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동물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군징에는 로마 시대의 학자인 플리니우스의 자연학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100% 그대로 인용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중간에 주제군징의 저본을 하나의 경로로 거쳐서 자연학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서양 고전의 내용이 동양에 전해진 하나의 경로 그리고 양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연학이라고 하는 서양의 고전이 어떻게 동양에 파편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중간에 윤색이 꽤나 됐지만 어쨌건 전해졌다. 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르네상스의 플랑드르 지역을 거쳐서 청나라 때의 중국 그리고 조선 후기까지 전해진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군징 내용 중에서 동물의 교묘한 활동을 통한 논증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검토해 보려고 해요. 자연학에서 데프로비덴티아라고 하는 저본으로 어떻게 이동되었느냐, 그리고 중세 신학의 영향 아래서 서양 고전 문헌이 어떻게 변형되었느냐, 한역의 과정에서 선택된 용어가 무엇인가, 한역 서학서의 구격과 이게 어떤 관련을 갖는가라고 하는 그런 대목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주제군징인데요. 저자 혹은 역자, 저역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역자이긴 한데 역술이라고 봐야 될지 번안이라고 봐야 될지 굉장히 애매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책입니다. 어쨌든 이 책을 한문으로 만든 사람은 아담 샬폰벨, 우리에게는 아담 샬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중국명 탕양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책의 라틴어 저본은 레오나르두스 레시우스라고 하는 플랑드르 지방에서 활동을 했던, 지금은 벨기에에 속해 있습니다만, 이분의 신의 섭리와 영혼의 불멸성에 대하여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책을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그리고 약간은 변형해서 번역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물주의 섭리에 대한 여러 가지 논증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학의 대상인 신의 섭리에 의해서 자연적인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함으로써 신의 존재를 입증하고자 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을 비롯해 대항해 시대에 수집된 신대륙의 인류학적 보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조선시대 사람들도 읽었을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만주어, 몽골어, 한국어 등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동아시아에 널리 전파되어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럼 이 책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 저본을 쓴 사람인데요. 신의 섭리와 영혼의 불멸성에 관하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신의 존재와 섭리를 부정하고 사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신론자들과 정치가들에 맞서서 천주교의 수호를 위해서 저술한 호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말 그리고 종교개혁기 예수의 신부이자 루뱅대 교수였던 저자의 시각이 잘 투영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인물로 아담 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독일 쾰른 출신의 예수의 신부로 중국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네, 특히 그 천문학에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요. 중국에 진출한 예수회 선교사, 예수회사 중 최고의 지위와 권한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명나라 말에 중국에 들어가서 또 조정에서 활약을 했고 청대에 들어서는 천문역법기관인 흠천감의 감정이 되어서 가장 높은 자리죠. 시현역을 완성하였으며 순치 황제의 보호 아래 공식적으로 천주교 선교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청나라의 볼모로 잡혔던 소현세자하고도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국할 때 여러 가지 선물을 하기도 했는데요. 서책도 있었다고 하니 아담 샬의 번역서라고 할 수 있는 주제군징도 어쩌면 그 당시에 조선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짐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희제 즉위 초에 시현역에 반대한 전통역법 옹호자들이 아담 샬을 탄핵합니다. 그래서 재판의 결과 사형이 언도됐지만 가택연금 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 땅에 묻히게 된 선교사입니다. 네, 그 다음에 데플리니우스입니다. 이분은 로마 시대 인물이죠. 이 플리니우스의 자연학에는 천문지리, 인류를 비롯한 각종 동식물에 대한 지식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적 저술의 효시라고 알려져 있죠. 이 자연학이라고 하는 책은 중국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비단 그리고 최상품철의 생산지이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이 시기부터 동서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자, 자연학 그리고 데프로벤텐티아 그 다음에 주제군징 이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프로비덴티아 레시우스의 저본이죠. 에서의 자연학이 인용된 그런 부분 그리고 플리니우스에 대한 언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용한 부분, 직접 인용한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언급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문답을 위한 인용과 언급들도 나타납니다. 네. 자, 그러면 왜 플리니우스를 가지고 왔을까? 플리니우스의 자연학을 가지고 호교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했을까? 왜냐하면 사실 플리니우스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무신론자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을 가지고 왜 활용했을까? 이 사람의 저술을 그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프로비덴티아의 저술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신론자들과 정치가들에 대한 이론적 대항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대표적으로 루크레티우스 같은 인물들인데요. 에피쿠로스 철학을 계승하고 원자론을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의 영혼을 포함한 모든 사물과 현상이 그냥 다 물질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당시에 굉장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죽음의 공포가 무의미해집니다. 죽음 뒤에의 심판도
없다고 이야기될 수 있겠죠. 모든 것이 물질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누가 종교를 믿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집권자들의 정치적 행위는 모두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수단을 잘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권력을 쟁취하는가라고 하는 목적에 시각이 가 있으면 신학에서 얘기하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윤리, 기독교적 윤리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레시우스는 세계와 사물이 우연으로 생겨나 맹목적으로 전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 신의 섭리와 영혼 불멸을 논증합니다. 영혼이 불멸해야 죽은 뒤 사후 세계에서 심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혼 불멸은 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천체 운동, 인체 구조, 동물들의 아주 교묘한 행동들, 인간 사회 일반 현상 등등을 아주 많이 상세하게 제시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잘 담겨 있는 고전에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를 살피는데 그 일환으로 그 자연학이 활용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신론자인 플리니우스의 책을 읽어봐도 그 책 내에 신의 섭리와 영혼불멸의 증거가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레시우스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 구성을 보시면 이런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눈으로만 보세요. 하나는 신과 그의 섭리에 관하여, 그다음에 두 번째 책 보시면 영혼의 불멸함에 관하여 이렇게 있다, 크게. 근데 이 책들이 각각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 데 프로비덴치아의 첫 번째 책은 아담 샬의 주제 군증으로 오늘 저희가 내용을 좀 다룰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마르티니 마르티누의 진주 영성 리증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시우스의 데 프로비덴치아라고 하는 책은 중국에서 완역이 됐다, 거의 완역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데 프로비덴치아에서 주제 군증으로는 어떻게 번역이 됐느냐? 지금 표로 나타나는 것이 데 프로비덴치아의 문자하고 그게 주제 군증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눈이 아프시겠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네, 어떤 내용은 번역이 됐고 어떤 내용은 번역되지 않았어요. 네, 예를 들면 제10논증 이런 거 번역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선별됐다는 거. 그다음에 순서를 보면은 2.5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2권 제5절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권 7절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재편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여기 색칠을 하나 해놨죠. 바로 이 부분이 동물의 교묘한 행동에 관한 내용이 함께 들어있는 그 부분이라서 색칠을 해놨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7 논증인데요. 모든 것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인하여 가장 질서 있게 나아간다는 사실을 통한 논증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교묘한 행동을 통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번역에서 빼놓고 번역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또 아담 샬이 직접 작성해서 집어 넣은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 인심지능증, 이 기지현묘증 이런 내용들은 아담 샬이 추가했기 때문에 이 책이 완전히 오롯이 번역서다라고만 이야기하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저, 편, 여기 다 들어가 있는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동물들의 교묘한 행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물들의 교묘한 행동이 나타나 있는 대목들을 제가 자연학의 어느 부분하고 유사한지 그 내용 비교를 통해서 플리니우스의 자연학의 내용이 주제군증에 어떻게 실렸는지를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플리니우스 자연학의 어느 대목에 실려 있는지를 표시한 것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주로 등장하는 그 주제군증에서 지금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여기 두 사이에 가교가 되었던 데 프로비덴치아, 즉 레시우스가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를 여기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네, 레시우스도 발췌를 하긴 했겠지만 주제군증으로 넘어가면서 번역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오징어에 대한 언급의 내용 중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기가오리에 대한 그
번역이 빠져 있는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번에는 없는 내용이 주제군증에 들어가 있고 이 내용에 관련된 게 자연하게는 있더라. 그러니까 자연하게 있는 내용들을 저번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샬이 필요에 의해서 집어넣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차이 나는 부분들 조금씩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집과 번역, 그 다음에 발췌, 그 다음에 보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발췌를 한 거예요. 이런 동물들의 신기한 행동들 보면은 신의 존재 알 수 있다 이런 건데 여러분도 이걸 통해서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은 밀랍통을 많이 마련해 두고 지금 이 내용은 주제군증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한문으로 이 내용을 읽은 조선시대 학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벌은 밀랍통을 많이 마련해 두고 그 안에 꽃에 내린 이슬을 모아서 겨울용 먹이를 저장한다. 여름철을 틈타 협동하여 일을 하는데 어떤 놈은 나가서 꽃과 물을 취해서 먹이를 만든다. 어떤 놈은 출입구에 기다리며 그를 맞이하는데 먹이가 도착하면 싣고 안으로 들어간다. 어떤 놈은 안에 있으면서 부지런히 먹이를 갈무리한다. 그 밀랍통의 만듦새를 보았더니 그 형체는 모두 육면으로 되어 있어 그 결합이 조밀하도록 만들었다. 통의 입구에 엷은 가죽이 있는 것은 먹이를 덮어 그것이 노출됨을 막기 위함이다. 통의 아래에 담을 둔 것은 통이 무너져 먹이가 사방으로 흩어질까 염려해서이니 그래서 그 생김새가 약간 서로 맞물리게 한 것은 쏟아짐을 막기 위해서이다. 밀랍이 통에 다 차면 무게가 틀림없이 아래로 쏠릴 것이니 또한 굽은 기와구조, 아치형을 의미합니다. 를 만들어 무게를 받치게 한 것이다. 신기하다. 그래서 벌이 어떻게 분업을 하고 어떻게 육각형의 벌집을 만들고 벌통 안에 어떻게 먹이를 저장하는 그 규모의 정밀함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개미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개미도 또한 신기하니 먹이를 비축하여 겨울을 난다. 씨앗을 얻으면 반드시 그 씨앗의 싹을 잘라버리는데 싹이 나서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습기가 차면 반드시 씨앗을 밖에 내어다 말린다. 개미굴은 여러 개의 구멍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반에는 먹이를 쌓아두고 나머지 반에는 알을 넣어두며 만약 죽은 시체를 처리해야 하면 서로 반드시 다른 장소로 한다. 개미들은 힘을 합해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만약 협력하지 않는 놈이 있으면 무리해서 내쫓아 버린다. 네, 오징어, 그림은 못 구했지만 오징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그 오징어라고 하는 표현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 데프로비덴치아에서는 이 내용은 폴리푸스라고 하는 다족 어류라고 하는 항목으로 설명이 돼 있고 뒤에서도 좀 보겠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문어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적, 즉 오징어라고 하는 표현으로 주제군증에서는 번역하고 있어요. 오징어는 조개를 즐겨 먹지만 조개를 잡을 때 잘못하면 조개가 잽싸게 껍질을 닫아서 도리어 상처를 입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돌 하나로 조개 껍질을 괴어서 닿지 못하게 하고는 재빨리 들어가 먹어치운다. 이런 오징어의 아주 교묘한 행동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선조개, 이게 아마도 키조개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선조개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주제군증의 정확한 용어는 소라에 가까워요. 그렇지만 내용상 소라를 읽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선조개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피나 노빌리스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조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볼게요. 바다 밑에 선조개는 바다 밑에서 하며 항상 서 있다. 이 선조개는 눈이 없어서 몸이 한 곳에 매어 있으므로 먹이를 얻기가 힘든 형편이다. 작은 새우가 항상 주변에 있으면서 모자란 점을 도와준다. 매번 물고기들이 들어와 조가비 속에 모여들면 새우는 키조개를 살짝 물어서 알려주어 재빨리 조가비를 닫아서 물고기를 먹게 한다. 그래서 이거는 곁살이 개 혹은 곁살이 새우가 함께 공생하고 있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곳에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섬유질이 나와 있는 것. 이게 피나 누빌리스의 특징인데요. 실제 지중해에 가면 이런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 곁살이 새우가 보이기도 하죠. 이런 식생에 대한 데플리니우스의 자연학에서의 설명을 번역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러기 떼가 같이 잠을 잘 때는 꼭 돌아가며 한 놈이 깨어서 망을 봄으로써 위험을 피한다. 그놈은 피곤에 겨워 잠들까 봐서 선체로 한 다리를 구부리고는 발톱에 돌을 끼우고 있는데 돌을 놓치면 자다가도 깨려는 것이다. 이렇게 재미있는 사례들. 뭐 이집트 뭉구스도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독사가 아주 많은데 늘 독사와 싸우는 쥐처럼 생긴 작은 동물이 있다. 그 동물이 독사와 싸우려 할 때는 몸을 진흙탕에 굴리고 진흙 덮은 몸을 볕에 말려서 갑옷처럼 만들고 나서 독사를 찾아내어 죽인다. 네. 사실 내용을 보시면 일반적인 독사가 아니라 악어를 상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밖에도 뭐 개가 담즙을 토하려고 할 때 생풀을 먹는다. 제비도 병이 들면 약을 먹는다. 사슴이 화살에 맞으면 약초를 찾아내고 중독이 됐으면 개를 잡아먹고 해독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용어의 문제가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먼저 폴리푸스가 오적이라고 하는 단어, 즉 오징어로 번역이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연사에서는 바닷속에 사는 혈액이 없는 연체동물로 뭐 오징어라든가 갑오징어라든가 문어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례는 문어의 일종으로 보여요. 오젠나라고 하는 명칭의 폴리푸스의 사례가 서술되어 있는 것인데 그게 번역이 되면서 그 오징어로 주제군증에서는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조가비 껍질 속에다가 그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뭐 오징어로 봐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제군증의 번역에서는 오징어를 채택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어 제가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넘어가고요. 조개류 중에 키조개라고 제가 보았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용어대로 하면은 잎나인데요. 나선형 뿔 모양을 가진 권패류가 됩니다. 그래서 원어를 확인해 보면은 콘차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합이나 가리비와 같은 쌍패류를 의미하고 또 굴이나 전복을 포함한 권패류에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담 샬이 그 소라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으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시면 조가비를 열었다 닫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쌍패류에 적합하다고 봐서 저는 조개, 소라가 아니라 조개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루미에 대한 내용. 근데 두루미나 학에 대한 설명인데 한역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기러기로 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번역의 저본을 알고 있을 때 한문서학서 번역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알 수 있도록 약간 대조하는 글들을 실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양 고전이 동아시아에 전해진 양상을 17세기 한문서학서 주제군증을 통해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고대 로마의 자연학의 내용이 조선에 전래된 사례를 보여주는 첫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서 문명교류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책 말고도 수많은 한문서학서가 조선에 들어왔고 조선의 지식인들이 그 책을 통해서 신자가 되기도 하고 신앙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연학적 관심이 아주 커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상적 이해의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경우에는 더 많은 민중들은 신앙의 대상으로 그것을 번역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조선시대에 한 큰 획을 긋는 하나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했죠. 자, 그런데 교류문헌의 연구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한문서학서 번역에 있어서 서양 언어의 저본을 활용하면 이것을 통해서 용어와 문장을 검토할 수 있고 어떤 용어가 어떻게 변형되어서 전해졌는지 그래서 원래 저작자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것을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 혹은 오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제군징은 인체론하고 천문학 관련된 내용들이 인용됐다. 네. 그러면 이 책을 전체를 다 읽었겠지만 이 책의 다른 영향,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은 동물의 교묘한 행동이 가져다 준 영향은 없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리고 학계에 알려진 조선시대 문헌에서 이 동물의 교묘한 행동에 관한 인용문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자로 남진 않았더라도 이야기와 예술의 모티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없을까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슴도치 이야기가 바로 주제군징에 나옵니다. 고슴도치는 나무 열매가 먹고 싶을 때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흔들어 떨어뜨리고는 몸을 뉘어서 그 위로 뒹굴어 자기 가시로 열매를 지고 간다. 네. 그리고 옆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들은 중세 서양에서 관련된 그림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전통 민화에서는 혹은 전통 회화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위부과라고 하는 고슴도치가 과일을 찔러서, 특히 오이과 과일, 뭐 가지라던가 오이와 같이 씨앗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이런 과일을 찔러서 짊어지고 간다라고 하는 모티브가 우리 전통화에 있는데요. 이게 어쩌면은 주제군징을 통해서 전해진 자연학의 반영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겸재정성과 옥제 홍진구의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흥미로운 동서 교류문헌 연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